자, 그러면 유추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이제 보면, 보기를 근거로 해서 유추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유추와 관련된 그 예문은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노란 책에 있었던 예문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중학교 2학년 국사 수업에서 이제 고려 말기 때 농장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라티푼디움과 관련돼가지고, 연결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이 선생님은 1학년 때 이제 세계사를 배우니까 이 라티푼디움을 애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했는데 실제 수업에서 라티푼디움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냐. 자, 유추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제 보면 1번 유추를 통해 추론의 방향이 학생들의 친숙한 경우 출발을 효과적 맞죠? 예. 근데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상들이 일어난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유추를 이용할 때 학생들 선수학습 정도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유추는 학생의 학습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형성됨으로써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가 조성해야 돼. 이건 유추와 틀리죠. 왜냐면 유추 자체는 교사 중심의 어떤 수업이에요. 강의식 수업할 때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맞지 않고요. 자, 유추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유추의 대상이 되는 공통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파악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또 함께 차이점도 같이 파악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이 유추와 관련되지 않은 거니까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역사 탐구 및 역사학습의 특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라와 관련된 해당된 개념을 쓰시오. 08년도와 관련된 건데 방가로 좀 쳐주세요. 그 밑에. 예. 라딘은 도경 구조의 매개물을 통해 낯선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유추죠. 네, 유추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거 외에도 유추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몇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유추와 관련된 문제 있죠? 그래서 논술형 문제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었는데, 요건 그 뒤편에 같이 이제 극화 수업할 때 이제 풀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을 들어가서, 뭘 보냐면, 자, 일반적 설명 방식은 이제 있고, 전반적인 것도 한번 또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잠깐 다시 볼게요. 기출문제 386페이지 3번과 그 다음 옆에 있는 4번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3번을 보면, 자,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보통 일반적 설명 방식 때 전반적인 문제 예문에 주어져 갖고 본 거야. 요번 연도에도 이와 비슷한 거야. 근데 이번 연도 문제는 10년도 문제보다는 좀 쉬웠어. 요거는요. 자, 여기를 보면, 교사가 이제 고대 그리스의 로마의 노예는 대부분 백인이었다고 해요. 노예는 전쟁의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할 때 예속된 사람이었죠. 이렇게 이제 했고, 중세부터는 유럽에서 노예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중세에서는 유럽에서는 주로 노예는 어디서 공급받았을까요? 슬라브인들. 왜 슬라브인들에게 공급을 받았냐면 같은 기독교인들은 노예를 삼을 수 없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당시 슬라브족들은 노예 기독교를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라브족들을 이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노예라는 어원이 나온 거죠.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노예를 슬라브국가에서 사왔고 구했고, 그다음 아프리칸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사슬에 묶인 채 채찍에 맞아서 노를 젓는 이들 모두 기평으로 제수와 노예를 계리선을 젖을 때 이용해서 동원했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백인 노예, 흑인 노예가 있고, 그 다음 노예 시장에 이제 백인 노예, 흑인 노예가 같이 팔렸다. 자, 백인들이 노예였던 역사는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흑인들만 노예에 있었던 건 아니죠. 오늘날 가난한 나라의 백인 여성들도 부유한 나라도 노예처럼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뭐 동유럽 여자들이 서유럽에 팔리는 그런 경우, 물론 노예는 지금 공식적으로 없어졌지만 거의 노예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노예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흑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어요. 이런 말인데,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일상적 설명 방식과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자, 거기에 보면 노예는 전쟁에서 포로를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해 예속된 사람이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가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노예 행패의 영역적 법칙서 설명이 아니죠. 예, 이건 뭐와 관련된 거야? 노예는 뭐뭐에 대한 사람이죠. 라는 노예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 일상적 설명 방식에. 그래서 개념의, 노예 개념과 용어의 설명 방식이고, 역사고사는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개념과 용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줘야 돼.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지문을 보면요. 자, 니은을 보면 사슬의 묶인 채찍을 맞으며 노를 젓는 이들 모두 기피하고 있으므로 그 제수자 노예들 갤리선에 젓는 이를 동원했대요. 자, 이거는 인가적 설명이죠. 자, 갤리선을 노를 젓는 노수도 있죠. 이 노수들을 왜 그들을 동원했냐? 왜? 모두 다 기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가적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단을 볼게요. 단은 이제 모로코와 리비아 사이에 위치한 북아프리카 노예 시장에서 뭐 백인과 흑인 노예들 함께 거래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비교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비교적 설명이라는 걸 나오면 뭐와 뭐가 나와야 돼? 유사점과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는 노예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모로코에 있는 그 노예 시장에서 뭐 백인 노예, 흑인 노예 사례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흑인들이 노예만 있을 거 아니고 노예에 있었던 거 아니죠. 가난한 나라와 백인 여성도 오늘 노예가 같이 임신 매매해요. 유추죠. 예, 유추. 예,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많은 노예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요때 뿌리라는 말 나오면 역사의 뿌리라는 건 원인이야. 보통 원인을 그 비유적인 표현을 할 때 뿌리라고 하거든요. 예. 뿌리, 근본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면 다 원인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원인과 이미지의 중요한 결과죠. 그러면 인가적 설명인데, 근데 문제는 월시의 총괄적 설명은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월시의 총괄적 설명은 뒤에 얘기했지만, 그 원인보다는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는 설명 형태야. 그래서 원인이 들어가면, 월시의 총괄적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총괄적 설명으로 전환하려면 지금 인종차별주의와 흑인의 이미지는 노예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원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이 부분은 이제 월시의 총괄적 설명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설명 방식도 있지만 또 추체형 감정이입,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할까,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인데, 자, 박 교사 수업일지다. 자, 기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제 박 교사가 이제 뭘 가르치느냐, 공민화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칠판에 우리나라 역사 지도를 그리고 나서 그 원이 고려 땅에 설치한 상성총괄부와, 이것도 잘못됐다, 못하네. 예. 쌍성총괄부가 아니죠. 예, 상성총괄부하고 동령부, 탕령총괄부의 위치를 표시해줬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은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지도는 일단 뭐예요, 이건? 이렇게 스케치 지도라는 거죠. 스케치 지도.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스케치 지도라는데 간단하게 지도 그리는 거 있죠. 채태성이 잘 그리는 거. 이런 것들 스케치 지도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수업의 필수적인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지도를 활용한 측면에서 역사적 지리를 파악하는데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사수대처와 청천강 모를 경우에는 이게 청천강 표시해주고, 근데 여기에서는 그 계통적 변화는 알 수가 없죠. 왜냐, 계통적 변화를 이제 알려면, 시간적 계통적 변화를 알려면, 그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역사 지도 유형에서, 그 활용 유형에서 삼국시대 세력판도 같은 거나 6.25 전쟁 때 전선의 변화,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는 없어. 지리적 위치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틀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고려의 여자들이 공녀가 되어서 원으로 끌고 가는 상황과 그 심정을 생각해. 이거는 그 뭐와 관련된 추체형과 감정이입이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항호 같은 인물도 있다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한편 원간섭기의 검문세죽 때 농민의 수탈에 대해 설명해 줬다. 자, 등등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사는 기하고 이야기를 통인데, 요때 주의할 것은 뭐냐, 내러티브 방식이죠.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내러티브의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진실의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야. 이거 나중에 좀 얘기를 하는데 자의적 진실의 부과가 뭐냐? 건의 있는 하자가 얘기할 경우에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형상들이 나와. 물론 내러티브는 그 하자가 분명히 그냥 주관적인 걸 드러냄으로써 여러 반응을 일으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자를 너무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가 또 불신하는 사람이면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애들은 무조건 얘기해도 다 못 믿는 거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요 부분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내러티브 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라티푼디와 관련된 농장을 설명해줬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유추죠. 그래서 교사는 농장과 라티푼의 유사점을 찾아서 학생들 농장의 특징이 유추와 관련된 맞죠?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 방식에서 일반적 설명 방식 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총괄 평가를 좀 이따 풀어볼게요. 이거는요. 네, 일단 인과적 설명부터 더 얘기를 하고요. 자, 뒷장 넘어가서 이제 1034페이지 펴보세요. 원인 선정 문제 볼게요. 원인 선정 문제. 자, 이 원인 선정 문제는 예전에 개까지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예전에 아주 지금은 안 보고 있는데 그 예전에 파란 책이 있어. 역사 인문이나 예전 파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자주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 내용들이 그 남색지로 읽어보면 간혹가다 원인과 관련된 내용에서 끼워 넣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자, 원인 선정 문제는 왜 일어났냐? 자, 역사적 원인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양하죠? 여러 원인들이 있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어느 것이 참원이고, 어느 것이 중요한 원인인지, 근인인지 원인인지, 이런 걸 구별해야 돼. 그때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는 주관적 관점에 개입할 수밖에 없죠. 이 원인 선별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 자, 참원이란 뭐냐면, 합리적으로 설명됐을 때, 그거 없이는, 일어나지 않은 원인. 아주 중요한 원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9세기 밀란의 원인을 설명할 때요, 삼정의 밀란이 없으면 그 밀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참원인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참원인을 찾을 때는 뭐냐면, 합리성을 찾아야 돼. 결과와 연결돼야 돼. 전혀 생뚱맞는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면 이건 참원인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참원인을 찾을 때 중요한 원인은 여러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라는데 뭐 재정 파탄도 있고 계몽사상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앙시안 레짐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럼 참원인의 성장 기준이 뭐냐? 일단 기초 원인적 요인이 있어요. 그 참원인의 선정 기준을 보면 기초 원인은 뭐냐면 보편성, 일반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혁명이라는 것은 지배체제의 모순, 사회경제의 모순에서 비롯됐다. 이거는 어떤 혁명이든 뭐예요?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기초원으로서 참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비정상 원인. 이 비정상은 정상의 지금 노멀의 반대 개념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원인들이 오히려 참원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원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원인들이 후대에 보면 그게 참원인이 될 수 있어. 그 당시에는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거. 자, 예를 들어갖고 그 당시에는 바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사건을 원인은 뭐라고 해? 바스 사건, 습격 사건을 생각하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게 아니죠. 후대에 볼 땐. 오히려 뭐야? 앙시안 레짐이라든지 사회구조 모순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원인들이야.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구조적인 깔려있는 원인, 그걸 강제로 일어난 원인, 이것들 이제 비정상 원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원인들이 오히려 더 후대에서는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인과 원인 중에 볼 수 있는데, 근인과 원인은 현재 다루고 있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 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원인은 시간 거리가 좀 먼 거야. 그 다음에 근인은 가까울 근자니까 시간 거리가 가깝죠. 예. 그러니까 요 원인과 근인 중에 주로 이제 참원인은 어디가 더 많냐면 원인인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인도 참원이 될 수 있어.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일 때 뭐 재정 파트는 어디가 속해? 근인이죠. 근데 구체적인 모순은 뭐야?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원인이
그 구제도 모순이 재정 파트너보다 좀 더 뭐 첨언이 될 수 있어. 근데 꼭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원인 선별 문제 한계점, 문제점 뭐냐? 위기의 문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인과 근인을 나눌 때 어느 것이 이제 근인이 항상 원인에 종속된다는 이것도 인식 옳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선택 문제인데 원인 축소 오류가 그것이 없이는 꼭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걸 빼거나 축소시켜버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프랑스 대통령에서 구제도 모순이 있는데 구제도 모순을 깨버리고 재정 파트만 강조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상대주의 그 중요성의 판단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디귿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 이런 것들 다 개입한다. 그리고 객관성에서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주관성 개입 불가피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색책에 읽어보시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요. 예, 남색책 부분에 인과관계 관련된 내용 중에. 자, 그러면 예전의 기출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387페이지. 자, 387페이지 5번 문제 보면요. 자, 역사적 사건의 원인 판별 문제에서 참원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반화가 어렵고 특별한 경우에 속하므로 교훈을 얻기 어려운 원인 아니죠. 일반화하고 보편적인 원인들을 참원이라고 하죠. 자, 참원인을 찾을 때 중심이 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을 합리성이다. 맞고요. 그다음 그것이 제거됐을 때 결과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원인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발생에 관한 연속적 원인 중에 근인이 원인보다 참원인이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가까운 원인보다 원인이 먼 원인, 근이 가까운 것보다는 먼 원인, 가까운 원인이 먼 원인보다 참원인이 속하는 게 맞다? 틀리죠? 오히려 원인이 맞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원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근인도 좀 있어요. 예, 근데 비율은 원인이 더 많죠. 예, 그래서 답이 니은하고 디귿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역사적 사건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선별 문제에 오른 것은, 그래서 기초 원인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해석되어 있어서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원인이다. 요거는 기초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참원인이죠. 참원인. 기초 원인은 참원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기초 원인이야. 보편성이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설명 방식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참원인은 한 사건이 일어날 때 선에서 공통 존재하고는 이거는 기초 원인이죠. 예. 그래서 참원인이 더 큰 개념이에요. 기초 원인이 더 큰 개념이에요. 여기서 참원인이 더 큰 개념이고, 기초 원인 요거 하나의 분류죠. 자, 그 다음에 비정상 원인은 사물의 변화에서 비정상을 말하고, 역사상 단수 조건이 된다.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죠. 그래서 요때 비정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단순 조건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것들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강제로 일어나게 하는 형상들 이런 것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은 원인은 여기서 그 원인이라는 건 먼 원인이죠. 원인은 근인에 비해 역사적 사건 발생의 중요성이 더 지는 경우가 많다.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인도 일부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원인이 비율이 높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한번 참조하라고 풀어보시는 거예요. 참원인 기초 원인은 안 나와요. 남색책에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총괄평가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한번 문제에서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이제 지금 일반적 설명 방식과 관련돼 갖고 보면요. 428페이지 펴보세요. 428페이지. 자, 428페이지 29번 문제 볼까요? 아, 29번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 29번이 아니라 이거는 발생적 설명 방식, 가학적 설명 방식이네요. 429페이지 32번인가? 32번. 네. 32번 보세요. 429페이지 32번부터 풀게요. 29번 나중에 풀고요.
자, 최교사는 다음과 같은 설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설명 방식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세 가지 제시해보고, 교수 학습상에서 포적 사례와 기반 사례를 각각 말해보시오. 자, 비교 설명 방식 제, 그리고, 슐마의 방식 중에 이 설명 방식이 어디에 속하는지 말해보고, 그 설명 방식의 내용을 두 줄 이내에 쓰시오. 그러니까 슐만의 설명 방식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최교사 교수 학습 방법 보면 이게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건데, 자, 오늘은 세조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 수업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태조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뭐냐면 세조의 왕권 강화 정책과 태조의 왕권 강화 정책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는 공통점인데 차이점도 있어. 태종 같은 경우에는 주 공식 라인을 강조해요. 그래서 간료제의 어떤 공적 라인을 강조해서 누굴 배제시켰죠? 외척이나 그 다음에 자신이 도와줬던 그 세력들을 공신세력 다 쳐냈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세조 쿠데타를 집권한 그 얘는 공신들 못 믿어. 그러니까 대신들 못 믿어. 주로 이제 자기를 도와준 공신세력들과 그다음 외척 세력들 이런 사람들 등용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 최순실 같은 사람들 등용하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그 태종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라인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공적인 라인을 동원한 거야. 그래서 후대에 그 태종과 세조 중에 같이 이제 그 뭐냐면 이 세종이라고 되는데 세종 곤치세요? 태조가 있고 거기 세종이라고 있죠. 예문 중에 곤쳐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후대에 태종이 그래도 요걸 더 넣어놓은 게 뭐냐면 태종은 그래도 공정하게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인재를 썼거든. 근데 세조는 뭐예요? 비공식 라인을 가지고 쓴 거야. 측근 세력들. 그러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때, 자, 이런 설명 방식은 이제 그 비교 설명 외에도 뭐라고 부르죠? 유추죠. 유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 설명하고 유추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유추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유추의 유의점 세 가지를 쓰시면 되겠죠? 뭐 학생들에게 친숙한 경험을 출발해야 되고, 교사는 유추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을 파악하게 되며 등등등등 있죠?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적사례 기반사례가 뭘까요? 자, 포적사례와 기반사례 보면 세조의 왕권 강화 정책이 포적사례죠. 왜냐하면 새롭게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알고 있는 종전의 사례는 뭐예요? 기반사례죠. 그래서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 이렇게 이제 해서 나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슐만 관련돼서 이제 교수 내용 지식 유추에 속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지식을 관련돼서 이거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고 학생들의 교과를 이해하게끔 제시되고 조직된 유용한 아이디어, 유추, 운유, 직유, 예증 같은 방식을 이용한 지식 내용이다.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면 434페이지 펴보세요. 434페이지 42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설명 방식 정의를 말해보고 이와 같은 설명 방식 효과적하기 위해서 교사의 유의점.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이제 뭐냐면 기본서에 있는 거 있죠? 개론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했는데 이거 금방 나오죠? 유추. 그리고 관련된 유의점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58페이지 펴보세요. 자, 458페이지는 제가 이번에 이제 14차 모의고사를 냈던 문제인데, 요거는 예전에 일반적 설명 방식, 전반적 과학적 설명 방식들을 복합적으로 좀 약간, 뭐냐면,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 예문은 그대로 뺏겨가지고 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거기 기억의 설명 방식을 사용할 때 유의점 두 가지. 노예는 전쟁에서 포로됐거나 빚을 갚지 못할 때,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유의점, 그 남색책에 있거든요. 개념이나 용어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용어의 의미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같이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사설에 묶인 채 책찍을 맞추며 노을 전 이거 인과관계 설명이죠.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예. 그래갖고 인과적인 설명 방식 유용한 점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색책을 기준으로 해갖고 학생들 역사의 사건을 그때 배경과 관련시켜서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인과관계가 역사의 탐구의 중요한 과정을 사실 인식하게 되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가운데 역사의 탐구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간관계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성찰을 통해서 역사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등등등. 그러니까 세네 가지가 돼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문제 나온 거 보면 참
많이 봐줬다. 그냥 주는 문제다. 제가 만약에 문제를 냈으면 이렇게 안 내. 그냥 요 정도 내야지. 인가적 설명을 할 때 유용한 점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내든지. 그럴 텐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설명을, 기억 설명 방식을, 그러니까 이게 디귿의 내용을, 교사가 할 때 디귿의 내용을 고려해서 말해본 것. 자, 디귿은 뭐야, 이거는? 좀 더 이제 아까 얘가처럼 설명한 것처럼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줘야 될 거냐. 그 예를. 그걸 이제 관련된 거 디귿인데, 그래서 개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과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나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디귿은. 그러니까 기획과 디귿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설명 방식이 총괄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을 니은의 예문에서 인용해서 쓰시오. 왜 설명 방식이 총괄 개념이 될 수 없을까요? 뿌리죠. 뿌리라는 건 원인이야. 원인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 설명 방식은 성격과 결과를 물어보는 거지 원인을 물어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풀어봤고 가학적 설명 방식으로 넘어갈게요. 가학적 설명 방식. 자, 가학적 설명 방식이라는 건 뭐냐?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명 방식이 크게 이제 일상적 설명 방식이 있고, 그다음 교수 학습에서 이제 뭐냐면, 교실에서 하는 설명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학적 설명 방식이야. 그래서 앞부분에 살펴본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뭐냐면, 교실에서 했던 수업의 방식이고요. 요게 이제 가학적 설명 방식이 뭐냐면, 주로 이제 햄페이나 포퍼 같은, 드레이 같은 가학 철학자들 있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그 설명 방식을 연구했어. 그래서 연구한 걸 역사학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체계화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학적 설명 방식을 이제 하기 전에 가학적 설명 방식 잠깐만요. 이게 가학적 설명 방식이 뭐뭐뭐가 있냐. 이 종류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하나가 뭐냐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 그 다음에 생략적 부분적 설명,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행위 설명 이론 중에 뭐냐면, 포포의 상황 논리가 있어요. 포포의 상황 논리. 그 다음에 이제 햄필의 성향적 이론이 있죠. 이것도 이제 가학적 설명 방식을 속할 수 있어요. 자, 가학적 설명 방식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까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강독 강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강독 강의 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면 헷갈려. 일단 얘기할게요. 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 C라는 건 뭐예요? 상황이죠. 컨디션. 예, 상황이야. 그게 초기 조건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초기 조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A라는 건 룰이에요, 룰. 예, 법칙이죠, 법칙. 예, 법칙.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E는 뭐야, 이거는? E는 결과. 그래서 CLE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학적 설명 방식, 공통점은. 근데, 공통점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법칙이 개재되어 있어야 돼. 상황이 있고, 그냥 결과만 있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기술이야.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이건 설명이 아니죠? 내가 눈물샘을 자극했기 때문에 눈물 흐르는 거야. L이라는 그 법칙이 개입돼야지, 법칙성이 개입돼야지, 이게 뭐냐면, 가학적 설명 방식이다. 근데 이제, 이 가학적 설명 방식의 법칙성을 좀 약간 이제 유용하게, 유연성 있게 이제 적용하면, 따라서, 유용성 정도에 따라서 또 세 가지를 나눠요. 자, 하나는 뭐냐면, 포괄 법칙이 있어, 포괄 법칙. 포괄 법칙. 그래서 이제, 포괄 법칙은, 뭐냐,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네. 예. 영역적 법칙적 설명.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기납적 확률적 설명. 그 다음 또 하나가 발생적 설명. 이걸 보통 이제 포괄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괄 법칙을 뭐냐면 개념화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햄펠이라는 사람이야. 예, 햄펠. 그래서 원래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누가 처음 제시했어, 이거. 햄펠도 잘못하시는 분인데 이거 햄펠이 아니라 논할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칼퍼프가 처음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형상이나 이런 것들에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확률적 기납적 설명으로 바뀌게 된 거죠. 햄펠이.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하면서 발생적 설명을 또 제시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묶어서 뭐라고 했냐? 포괄 법칙적 설명이라고 했어요. 햄펠이라는 사람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햄펠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요게 너무 하니까 자율론자도 또 공격을 받거든. 그러니까 햄필이 최대한 물러나서 자율론자의 위견을 뭐냐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설명 스케치야. 예, 설명 스케치. 그래갖고 이제 뒤에 내용이 이제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발생적 설명, 그래서 설명 스케치 또는 생략적 부분적 설명이라고 하죠. 부분적 설명. 예, 그래서 포괄법칙 3개, 영역법칙, 기납, 발생적 설명 이렇게 있고, 그다음 설명 스케치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애들 그 법칙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냥 암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죠.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설명이고, 그냥 설명할 때 뭐냐면 암시하는 거 있죠. 암시하거나 또 제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설명 스케치나 아니면 이제 발생적 설명에서 있죠. 요때 제시할 때 제시하지 않는 건 뭐냐? 없다는 게 아니라 뭐죠?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내버리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하자? 일반화 법칙화시키려고 했다. 일반화 법칙화시키려고 했다. 주로 이제 이런 CL 구조를 가지고 역사를 설명하는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햄펠과 포프고,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한다? 논리 실증주의자라고. 논리 실증주의. 또는 신실증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과학 철학자로서 이런 자연과학 철학자로서 역사학의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들어볼게요.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과학적 설명은 이제 아까 법칙적을 추구하고 그 신실증주의자들이 이제 했던 걸로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설명, 뭐 발생적 설명 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일부 상황이론까지 여기 이제 행위론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야. 자, 이걸 이제 영역적 법칙 설명은 이제 포괄법칙의 대표적인 건데 모든 시기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법칙에 의해서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주로 자연현상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연현상, 자연과학 할 때. 이걸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포포예요. 칼 포포. 근데 그것을 나중에 누가 받아들이면 햄펠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햄펠이 그걸 다시 정리해서 제시했어요. 그래서 남색책에 보면 그걸 영역적 그 법칙적 설명 햄펠이 제시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햄펠이 처음 제시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재정리해갖고 제시한 거야. 이건 노란 책을 봐야지 정확히 나와 이거는요. 예. 그래서 열린사회 적이라는 그 책에서 제시를 한 거야, 이거는요. 자, 그래서 역사 수업에 적용할 때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역사적 인과적 설명의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그 이제 역사적 사건 초기 조건에서 일반 보편적 법칙을 영역을 하고 했고,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일반 법칙이 아니라 사회학과 자연과학 조직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학과 역사 속에서 경제적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집단적인 심리적 도구, 인구의 법칙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경제적 변화에서는 그 뭐냐면 경제 발전, 경제학적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 집단 행동은 사회학적인 어떤 법칙을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심리동계 심리학적 법칙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역사가 일반 법칙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반 법칙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죠. 제한된 일반화니까. 자, 그러면 도식학을 보자. 도식학.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CLE 구조예요. 자, C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 어떤 사건이 쭉 일어나요. 어떤 상황들이. 그리고 이 상황들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그 결과를 뭘로 설명하죠? 초기 조건을 하면. 아니 저희 결과를 법칙으로 설명하죠. L1, L2, L3까지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 이런 그 설명항은 이제 설명항이 되고 3번은 이제 뭐냐면 피설명항으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1번은 초기 조건, 2번은 일반 법칙, 3번은 발생한 사건.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일반 법칙이죠. 그래서 1번을 가지고 2번을 가지고 1번과 이제 연결시켜서 3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피설명하고.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남색책에 있는데 하나를 설명하면 자, 일반 법칙 그 물로 채워진 빛거 속에 얼음이 덩어리가 떠 있다. 그리고 실내 그 물은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일반 법칙은
0도 이상의 온도의 대기 압력에서 얼음을 동이나 물건을 가지고 물로 변한다. 그리고 이것은 같다 해갖고 이게 뭐냐면 법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CL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가학적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온 모형을 좀 볼게요. 수온 모형. 자, 수온 모형은 이제 그 주로 이제 명시적 역사에서는 이제 일반 법칙을 사용할 때 꼭 드러내고 사용한 건 아니에요. 명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암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한 자연 조건과 관련된 설명을 일반 법칙을 인용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 시민혁명을 설명할 때 뭐 프랑스 혁명은 원인이 뭐예요? 뭐 재정상 위기, 구제도의 모순, 계몽사 설립 해갖고 이러 해갖고 선행 조건을 정리한 다음에 그 법칙을 제시하죠. 그래서 선행 조건 정리의 C, 그러니까 법칙은 L. 그래가지고 거기에 혁명은 경제적 발전, 계층간의 방목 대립, 지식인의 이반 등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이렇게 하죠. CL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사학적 유용점이 뭐냐? 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법칙을 제시하여 복잡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 이해가 가능하고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으로부터 사건의 결과를 영역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고 가설과 일반은 탐구학적으로 유용하다. 근데 역사 교육의 정형의 문제점이야. 왜냐면 이거는 주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역사학은 일반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요? 개별성, 특수성을 강조하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보면 역사 설명과는 포괄법칙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말하는 그 법칙이라는 것은 낮은 단계 일반화야. 그러니까 제한된 사건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일반화한 거지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잘 적용된 포괄법칙이라는 건 찾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역사 설명의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부터 사건의 결과를 영역하기 어렵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일반성이 이제 낮기 때문에 포괄법칙을 이제 사용할 수 없고 그 결과 이제 사건의 결과를 영역하기 어렵다는 거. 그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가는 사건의 일반성보다는 뭘 강조하죠? 특수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나오려면 유용성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일반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성이.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에는 수업 모형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기 노단책에 있는 수업 모형이에요. 노단책에.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자연조건과 관련된 일반 법칙은 자연 법칙도 포함되고 사회 법칙도 사회학에서 강조한 법칙도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제시했냐? 칼폭포가 칼폭포를 왜 제시했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칼폭포는 사회 현상을 뭘로 봤죠? 아니 사회 현상을 자연 현상을 동일하게 봤어. 그래서 우리가 H2를 이용한 것처럼 H2의 법칙을 발견해서 모델하는 법칙을 발견해서 그걸 이용한 것처럼 사회현상도 원래 주어진 걸로 보고 자연현상 같이 보고 이걸 그냥 이용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르죠. 확률적으로 지배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많이 받으니까 그 폭포에 영향을 받는 햄페이라는 사람이 그걸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 또는 통계적 설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수용하면서도 뭐냐면 이걸 다시 사회 형상에 맞게 정리한 것이 약간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이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이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특징이 뭐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의 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을 갖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법칙이죠. 법칙. 앞에도 법칙이지만 여기도 법칙을 되게 강조한다. 다만 앞에 있는 그 법칙, 영역적 법칙적으로는 꼭 그래야 돼. 당위적이야. 근데 여기는 발생 가능성, 개연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높은 확률성을 가진 걸 볼 수 있는 게 잠깐 이제 수업 모형을 이제 한번 곤쳐 볼게요. 자. 거기에서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 가지고 그 시민혁명을 설명했죠. 그래서 선행조건 정리 시, 그 다음에 법칙성 제시 L,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수업 모형을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을 곤치려면 어떻게 곤쳐야 될까요? 뭐만 뜯어 고치면 되죠? L만 뜯어 고치면 되죠? 문장을 혁명은 경제적 발전, 계층 간의 방목대지, 지식인의 이반, 지배계급의 무농, 정부의 재정적 위기를 내포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포할 수 있다라는 개연적으로 얘기를 하면 곧바로 뭘로 고치는 거야?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이 되는 거죠. 발생 가능성.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형태를 보면 그 밑에도 도식이 있지만 자 조건 A가 조건 B와 A가 B와 같은 종류의 조건에 의해서 수반된 확률이 높을 때 특수한 값 P를 갖는다. 그래서 대단히 높다. 거의 확실하다 같은 부사를 사용하면서 뭐냐면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죠? CLE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C는 상황을 쭉 설명하는 거야. 존슨은 연쇄상뇨에 감염되어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면 연쇄상뇨에 감염된 사람이 페니실린 맞을 때는 회복할 가능성이 100%는 아니죠. 엄밀히 1에 가깝다. 1에 가까운 이거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1에 가깝다는 것은 거의 99.9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존슨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단히 높다. 확률적으로 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기하학적 설명이 아니라 영역적 법칙 설명은 뭐야? 페니실린 맞을 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회복된다. 이런 식으로 법칙을 제시해야 되죠. 예.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말을 빼야 되겠죠? 자, 하여튼 자, 역사 수업을 응용할 때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보다는 좀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이 뭐냐면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행위 대상 역사에 사용한 언어와 법칙은 좀 개방적인 성격 때문에 다수 예를 허용한다면 그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냐면 자, 여기에서 정확한 통계적인 확률을 제시하기 어려워. 보통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이제 할 때 일반적으로 자주 보통 가능성이 높다, 경향이 높다 이렇게 부사나 서술을 쓰잖아. 이거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통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어요? 없죠? 수리적으로 제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역사학에 많이 사료에도 많이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뭐냐면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들었는데 열의 9은 굶어 죽었다. 이런 말 있죠. 열의 9이 굶어 죽으면 인구가 유지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군대를 동원하는데, 중국 애들 동원할 때 보통 70만, 100만 그러잖아? 삼국지에 보면. 그 말이 안 되죠. 그 당시 인구가 3천만, 4천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70만, 80만 어떻게 동원해? 그 제후국이? 그러니까 7만, 8만 동원한 걸 이렇게 뻥튀어서 얘기를 하는, 구중궁궐에 살고 있다. 9개월에 거쳐서 궁궐 안에 살고 있는 망비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 9개월이 아니죠. 만가다. 10,000명이 이상, 만가라는 만자를 많이 쓰면, 그만큼 많다는 그냥 비유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서라든지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그 기출문제를 잠깐 이제 풀어볼게요.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과 관련된 문제를 380페이지 펴보세요. 380페이지. 네, 총괄평가 너무 슬프네. 380페이지인가? 잠깐만, 이게. 잘못 말이겠네. 388페이지네요. 예. 자, 388페이지 보면, 04년 기출문제가 있어요. 거기 좀 보면, 다음은 그 역사적 사고와 역사적 설명의 특성을, 서술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제 건너뛰고, 이거는 인증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여기 보면, 비와 관련된 것들 보죠. 자, 햄펜인데, 햄펜은 영역적 법칙 설명과 과학적 설명에 속한다. 이 설명 도식은 초기 조건을 제시하고 법칙을 제시하여 사건을 영역하는 것으로 그 특징은 사건의 발생 피정적이다. 그러면 이 사건 설명은 초기 조건이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는 역사적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그 B에서 밑줄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햄필이 제시된 설명의 종류를 쓰고 그 가와 나를 쓰셔. 햄필이 이것 때문에 약간 수정해서 쓴 게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이에요. 예,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통계적 설명. 예.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게 뭐냐면 드레이하고 이제 합리 설명을 비교를 하는데 햄필의 그 도식은 사건에 뭘 강조하죠? 법칙을 강조하죠. 법칙. 예. 그 다음에 드레이 합리 설명은 사건에 뭘 강조해요? 이유를 강조해요. 이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드레이 같은 경우는 목적 상황 수단의 합리성을 강조하죠? 자기 입장에서.
행위자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왜 왔어? 여기 지겨운 강의 왜 듣고 있어요 지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임용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거잖아. 그리고 상황 보니까 이게 유리할 것 같아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나도 이유를 대고 있죠. 예. 그래서 왜에 대한 이유를 대기한 거야.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있고 A는 이제 말하는 불수의 사고는 인진적 사고예요. 이건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인진적 사고는 거기에 이제 이 설명은 관련된 사건의 공통 부분을 연결해 상상의 그물망을 구성하여 추리하는 방식. 이게 인진적 사고예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그 인진적 사고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기납적 확률적 설명, 법칙을 중요시 여는 기납적 확률적 설명 설명했고, 그 다음에 또 햄펠이 포괄 법칙이라고 하나 묶어놓은 게 뭐냐면 발생적 설명이야. 그럼 발생적 설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발생적 설명은 이제 그 도식을 잠깐 보세요. 도식을. 이것도 한 두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형상 1이 있어. 그러면 형상 1이 있고, 그 다음에 형상 2가 있고, 형상 3이 있고, 형상 4가 있어. 그러니까 형상 2는 사건이 발생하는 기원이에요. 기원. 그 다음 형상 2와 형상 3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결과인 형상 4가 나오죠. 최종 결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설명한 건데 여기에 딱 볼 수 있듯이 여기는 2개 이상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방식이야. 일단 그래서 기원과 그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데 접합한 방식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발생적 설명은 그 당시 각 단계마다 또 뭐가 있냐면 L이 있어. L. 법칙이 개입돼 있죠. 근데 이 법칙이 개입할 때 법칙을 꼭 명시해야 되지만 또 암시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법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하고 약간 이제 차이점이 뭘까요? 네거티브도 형상이 이렇게 쭉 있고 중간중간에 뭐가 개입돼 있어요? 원인이 있잖아. 근데 네거티브는 원인이 법칙이라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원인 법칙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만 개입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징이 뭘까요? 단계는 일어난 순서대로 제시하며 단계의 연관 인과적이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단계마다 이렇게 법칙이 개입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시적으로 이걸 법칙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고, 암시적으로 숨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마다 법칙이 개입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차이점이 뭐냐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한 개 사건만 설명하죠.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사건을 같이 설명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법칙 하나하나씩 다 개입돼 있고. 그러면 내러티브하고 또 차이점이 뭘까요? 일련의 사건 서술이지만 내러티브는 이 법칙이라는 거, 원이라는 게 뭐야? 여러 가지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한 가지만 들어가 있어. 기술 하나가 형상을 넘어갈 때마다. 그렇지만 이제 내러티브는 L1, L2A에서 쭉 있고 또 형상 2 넘어갈 때 L2, A 쭉 또 여러 가지 있고 쭉쭉 있어.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다원인이나 아니면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하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발생적 설명 방식은 이제 보면 최초의 내용을 설명할 때 법칙을 제시하고 한 가지만 제시하는 거예요. 또 추가된 내용을 할 때 또 법칙을 설명하고 한 가지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발생적 설명은 2개 이상의 사건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할 경우에 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역사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의 사건이 다음 사건과 인과적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적 혁명이나 전쟁을 설명할 때 했다. 역사적 흐름이나 전쟁을 설명할 때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잖아. 그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타난 걸 이렇게 이제 법칙 하나씩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수업 모형으로 면제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엘리자베스 여왕 사후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하면서 막 청교도혁명이 관련된 내용 있죠.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파란 책하고 남색 책에서 그 예를 들어놨어. 발생적 설명 과정애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는 면제부와 관련된 내용들만 좀 설명할게요. 자, 면제부는 이제 처음에는 십자군 모집을 통해 면제부를 인정했죠. 면제부가 뭐야 일단 면제부가? 나중에 서양사 시간 때 얘기할 텐데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청당 중에 또 하나가 있어. 연옥이라는 게 있어.
연옥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쟤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뭐냐면, 씻어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뭘 갖다 파냐면 면벌부라고 해서, 원래 정확한 면벌부예요. 면제부가 아니라. 그걸 갖다 팔아. 그래서 이걸 사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죽은 후에, 뭐죠? 연옥에 안 가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이렇게 등업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학대돼. 그래갖고 이제 십자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는, 뭐죠?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갖다 팔죠. 교회에서. 그래 놓고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은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친척들도 뭐예요? 자기가 면벌부를 사면 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등업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정하죠.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야? 나중에 루트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자, 십자군의 모집에 의한 면죄부를 인정한다. 그러면 요때 이제 이렇게 했고 참여자가 몰려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왜냐면 교황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면제부를 갖다 팔았고, 그리고 이것을 사면 노리기 위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 돈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 한 거잖아요. 그래서 1과 2 사이에는 사람들이 대가를 얻을 수 있을 때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는 법칙이 개입됐어요. 십자군 모집과 면제부 인정해서 참여자들 이제 몰려든 과정에서, 그 다음에 4와 5.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대사면에 의한 면제부를 판매하고 면제부 발행 주기가 짧아진 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죠? 한번 돈 맛을 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돈을 찾게 되죠. 예. 근데 이거는 구체 기술이 없어.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야. 돈이 되니까 계속 하는 거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법칙성이 개입돼 있다 하면서 이 발생적 설명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거기에 이제 09년 기초가 관련돼서 나중에 예문에 살펴보겠지만 청교도혁명도 관련돼 갖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남색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색책 있는 내용을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유용한 게 뭐냐?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역사적 사건의 단계를 구분하고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단계의 사건 연결을 설명할 수 있다. 논리적 분석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제 연속된 기온과 최종 단계의 계열성을 파악할 수 있죠. 인간의 복합성을 인식할 수 있고, 또는 과학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죠. 일반 법칙 하나하나로서 발생을 정당화시키면서 과학적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사건 설명의 단계마다 적절한 법칙적 제시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단계 적절한 법칙을 동원해야 되는데, 프랑스 혁명이나 1,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건이 중첩되고 복합적 사건이 막 일어나는데 그 사건 하나 기술마다 법칙을 개입해갖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다.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점도 같이 외워주세요. 아마 이것도 시험 나올 때가 됐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딱딱 떨어지는 부분, 유형성이나 문제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략적 부분적 설명이죠. 이걸 이제 설명 스케치 또는 소모적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 소묘화라고 아시죠? 점묘화. 점묘화는 그림을 그릴 때 면으로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가지고 그리잖아. 그래서 가까이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 근데 멀리 보면 뭐죠? 대충 윤곽이 잡히죠. 이런 것들 이제 그림인데, 마찬가지로 가까이 보면 이게 법칙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멀리 보면 전반적 법칙성이 개입이 되고 하나 이제 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생략적 부분적 설명이야.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요. 실제로 법칙이 개재됐던 외형적으로 생략이 되었다. 불완전한 설명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터 덩어리가 뜨거운 프라이팬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녹는다. 그 다음에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갈 때 그의 야망 때문이다. 이때 두 가지 예문이 있다면, 버터 덩어리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넘은 건 왜 그랬죠? 앞에 버터 덩어리는 뭐예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녹는다는 건 뭐죠? 이죠. 상황과 이만 있어. 결과만 있어. 이건 기술이죠. 근데 이걸 왜 설명이라고 해? 그 안에 뭐가 생략됐죠? 버터 덩어리는 뜨거운 고온에 녹는다는 법칙이 생략돼 있죠. 근데 왜 생략했을까, 이거는? 굳이 그걸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걸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보면 시저가 누비콩강을 걷는 것은 그의 야망이다. 누비콩강은 이제 그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하고 갈리아 지역을 구분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지역을 이제 그 강을 넘어갈 때 그 야전군 사령관은 무장 해제해야 하는 상태로 넘어와야 돼. 군대 입국은 넘어올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넘어올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쿠데타죠. 일종의. 하여튼 시저가 누비콩강을 건너가는 그의 야망. 거기에 누비콩강 강을 걷는 건 시저. 그 다음에 그의 야망 때문이다라는 것은 있는데 그건 이야. 그의 야망을 거는 이유 동기죠. 그럼 뭘 유기일까? 야망을 가진 사람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어떤 모험을 감행한다. 단 법칙이 개입돼 있죠. 근데 이걸 왜 집어넣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불완전한 설명이다. 그 다음에 일반 법칙이 내재되어 있어도 완전하지 못하고 설명항에서 피설명하고 자동적으로 영역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거 두 가지 이제 특징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만 설명하는 거야. 부분적, 소멸적 설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설명에서 설명 중에 국민의 선포와 헌법의 제정 결의, 국왕의 군대 직걸, 네케의 해임과 평민의 분노, 그래서 초기 작품만 쭉 제시하고 그 뭐냐면 바스티오 감옥이 습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바스티오 감옥 사건 시와 이 중에 그 뭐냐면 그 했는데 이거는 바스티오 감옥 사건에 대해서 앞부분에 그 뭐냐면 시만 제시한 거잖아. 그리고 초기 조건을 제시할 때도 예를 들어갖고 이런 거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배체의 모순 때문에 이런 바스티오 감옥 사건에서 습격이 일어났다. 그럼 프랑스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만 설명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예 설명 안 하거나 설명을 하더라도 한두 가지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생략적 부분적 설명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발생적 설명은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암시적인 게 많잖아. 근데 발생적 설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건들을 설명할 때고 이건 뭐예요? 한 가지 사건만 설명할 때요. 예,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이것도 넓게 보면 가학적 설명 범주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략적 설명 안에 일반 법칙 보충, 이게 필링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꿔주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 메꿔주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면 가학적 설명, 넓게 보면 가학적 설명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시했던 사람이 햄필인데, 햄필이 그 당시 자유론자 비판이 많으니까 최대한 받아들인 거야. 이 설명 방식을 제시한 게 생략적, 법칙적 설명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유론자는 누굴 의미하냐? 간념론자. 근데 왜 간념론자를 자유론자로 이렇게 별칭을 붙이냐면 간념론자 하면 칸트나 헨겔로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철학적 간념론자로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간념론이라는 건 철학적 간념론자가 아니라 철학적 간념론의 영향을 받은 역사 철학자들이야. 드레이는 아니고, 저희 누구야, 콜링우드, 콜체, 그런 사람들이죠?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생략적 부분적 설명은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역거익 찌르는 문제는 한 문제씩 나올 건 같아. 그러니까, 암기해 두세요.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을 보죠. 어디를 보느냐면 이제, 3번 보고, 어디를 보냐면, 7번 문제 풀어봤나요, 제가? 7번 문제를 안 풀어본 것 같은데, 그쵸? 저기, 393페이지. 예. 풀었어요, 제가? 안 풀었죠? 한번 볼게요. 요번 연도 나온 건데 안 풀었네. 자, 기획과 니은의 설명 방식, 일반적 설명 방식의 범주의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 최 교사는 동학농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기획의 설명 방식은 인과적 설명이 되고요. 박 교사 같은 경우에는 갑신전매 설명하는데 두 사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얘기하죠. 항상 유사점과 차이점 나오면 비교의 설명이 돼요. 그래서 비교의 설명 공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있고, 이거 한번 총괄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예, 저 총괄 문제, 총괄 문제에서 찾아서 풀어볼게요. 이거 455페이지 잠깐 풀어보세요. 이거 안 풀어봤네. 잠깐 풀다가 적었는데. 455페이지 65번 문제 볼까요? 예. 잠깐만요. 이거 잠못 봐요. 이거 총괄 관련된 거고, 이거 말고, 457페이지, 68번인데,
요것도 이제 좀 볼게요. 요거는 앞부분에 일반적 설명 방식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 그 가학적 설명 방식이거든요. 근데 일단 풀어봐야 되니까, 기출은 좀 나중에 풀고, 요거 문제 풀고 나오게요. 자, 가와 나는 가학적 설명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제시해 보시오. 자, 가는 그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 그들의 종교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그 다음에 만일 하진 있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면 그들은 그 종교에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지고 이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주했다. 그러면 이거는 기납적 합리적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아까 보던 발생적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가의 설명 방식이 왜 가학적 설명 방식이냐? 그거는 뭐냐? 주어진 형상을 모해안에서 포섭했기 때문에 법칙. 제일 중요한 게 법칙이죠. 확률적 설명도 법칙이 제일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기획은 청교도는 신세계 이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개연성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차이점. 그러면 용역적 법칙적 설명과 이게 발생적 설명이 왜 차이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최초의 단계부터 그 뭐냐면 하나의 법칙이 이용된 것이 아니라 단계가 발달하고 다른 법칙이 추가되면서 이용한다는 점에서 영역적 법칙 설명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법칙이 개입됐다는 걸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남색책에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점이 뭘까 이거? 발생적 설명의 문제점. 아까 말한 것처럼 설명의 각 단계마다 절차와 법칙을 제시하기 어려워.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암기해 두세요 꼭.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저기 잠깐 이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어딨나? 이 성학적 설명만 쭉 있네. 발생적 설명이 잠깐만요. 이게 하나 있었는데. 발생적 설명이 중간에 빠져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 5번 문제 볼게요. 5번. 5번 문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같이 써가지고 착각했어요. 잠깐. 제가. 자, 거기 발생적 설명과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보면, 찰스 1세가 이제 청교도 탄압을 하고 전제 정치를 감행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 일어난 장로고들이 반란을 계기로 위에서 이제 뭐 했다. 쭉 해갖고 쭉 내용도 있죠?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들은 기획은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 이거는? 요거는 이제 발생적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야. 발생적 설명. 그래갖고 이제 요 발생적 설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도 이제 왜 발생적 설명이냐. 자, 여기에도 이제 찰스 1세가 청교도 탄압하고 전제조치를 감행했어요. 이거 스코틀랜드에 일어난 장로고들 반란을 계기로 해서 위해가 소집하니까 뭐 국왕과 위해가 대립이 심해졌고 이 과정에 왕당파와 위해가 대립해서 큰호의 위해파가 승리했다. 그러면 1과 2 기술을 넘어갈 때 그 안에 어떤 그 법칙이 개입됐냐면 전제 정치가 강하면 내부로부터 반발이 강해지고 특정하게 얘기가 되면 분출된다. 이런 법칙이 개입된 거야. 근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죠.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또 다음 사건의 기술 때마다 법칙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기출 분석에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러면 이 예문은 어디에 있냐면 그 남색책 내용이 있어요. 그거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기획은 발생적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을 이제 보면요. 조선후기에 들어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자 노력이 여러 방면에 동시에 전개했다. 그래서 일군의 학자들 중심으로 국학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국학연구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개혁론도 제시했고 신학운동이 나간다. 자, 이것을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총괄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총괄 개념. 일반적인 어떤 그 총괄 개념 중에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일반적 총괄 개념과 이제 당연한 총괄 개념 중에 특성상 이제 역사적 변화 형식만 가리키는 그 성향적 총괄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어. 시각을. 그래서 이제 그 성향적 총괄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단위는 성향적 총괄 개념이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총괄할 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1688년 영국 의회가 결탁한 오해진공 얼리엄이 영국에 침략할 당시에 얼리엄이 영국을 침략할 당시 노이 14세가 네덜란드의 군사적 압력을 청해서 영국의 침략 용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노란책하고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루이 14세가 네덜란드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그 영국에도 뭐가 있었죠? 명예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명예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뭐냐면, 그 영국 그 제임스 2세인가요? 제임스 2세 딸에게, 메리에게, 너 왕 시켜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메리가 거절했어. 왜냐면, 나는 그 남편하고 같이 와야지 공동 왕이 돼야지만 남편이 그 왕이 되겠다 하니까 원리엄을 이제 뭐냐면 초대를 했죠. 공동 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루이 14세가 이거 더 공격을 하면 오렌지 공이 요쪽으로 건너가기 힘들겠다. 그래서 뭐냐면 공격을 좀 늦춰줬어. 그 원리엄을 왜 건너가게 만들었냐? 공격을 늦춰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 원리엄이 건너갈 경우에 그 영국에 있는 제임스 2세를 따른 왕당파들이 반발해갖고 싸움이 나서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포위를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건너가게 해줬거든요. 근데 의외로 뭐냐면,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제임스가 그냥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그 루이 14세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그 당시에는 우리의 입장 볼 때는 루이 14세의 그런 그 네덜란드 공격을 좀 더 멈칫한 그런 정책들, 소극적으로 나갔던 그 정책들이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루이 14는 그 결과를 몰랐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입장을 볼 때 목적 상황에 맞게 루이 14세의 합리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획과 디귿에 해당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죠. 독일에선 1848년에 혁명이 실패한 것은 독일 민족주의 특성이 아니라 몇 가지 이유를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 이거는 인가적 설명과 관련된 거예요. 인가적 설명. 그래갖고 이제 보통 그 왜, 이유,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은 다 역사의 원인을 기술하는 용어들이거든요. 인가적 설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 한 가지 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설명돼 있죠. 쭉 이건 무슨 설명 방식이냐? 내러티브 방식이에요. 내러티브 방식. 예. 그래서 내러티브 설명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발생적 설명과 합리적 설명을 찾으면 뭐가 뭐겠어요? 기획하고 디귿이 그 해당이겠죠? 이거 예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니은도 이제 총괄적 설명 관련된 시다운동 관련 거는 노란책 예문에 있어요. 노란책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게 뭐냐면 행위 이론을 보자. 행위 이론. 행위 이론. 자, 몇 페이지 피시하면요. 그 1040페이지 펴세요. 행위 이론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이것도 이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은 성향이론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론 이렇게 이제 겹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기 전에 행위 설명 방식은 이제 그 논쟁 과정을 좀 볼게요. 자 행위 설명 방식은 그 남색책이나 파란책은 그냥 단편스럽게 그냥 얘기만 쭉 있어. 무슨 드레이 이론이 어떻고 햄페이 이론이 어떻고 그런 건데 그 노란책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드레이와 햄페이, 포포가 서로 논쟁을 벌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책 내용들을 좀 약간 그 도식화 시켰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행위 설명 방식 보면 자, 요쪽 이렇게 볼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별, 내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왼쪽으로 갈수록 뭐냐면 법칙성, 외면을 강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행위 설명을 할 때 논리 실증주의자든 뭐 간접론자든 공통점이 뭐냐면 행위는 일단 법칙을 하기엔 좀 어렵다는 걸 인정해. 둘 다. 그렇지만 최대한 법칙화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통합론자인 논리 실증주의자이고 법칙성을 거부한 사람은 누구예요? 간접론자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주로 노란책에서 논쟁하는 사람들은 간접론자들 아니에요. 좀 어떤 사람들은 그 간접론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분석 철학자들이야. 그러니까 드레이, 도나간, 나이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과 논리 실증주의자의 논쟁이에요. 예. 근데 이들은 공통점은 뭐냐면 행위를 도식화 시키려고 해요. 행위를.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이제 드레이나 도나간, 나이트 같은 이론들 보면 다 도식화돼 있죠. 근데 거기 간접론자는 도식화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 간접론자는 인간의 행위를 도식화시키지 않으려고 해. 다만 그 분석 철학자는 누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간접론자들 입장을 받아들여서 간접론자들이 이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며 그 다음에 목적 상황에서
수단에 따라서 합리적 인정, 그 행동한다를 받아들여.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죠. 자, 처음에 포포가 상황 논리를 제시했어. 그래서 포포의 상황 논리는 뭐냐면 그 밑에 있어요. 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예요. 요때 합리성이라는 거는 목적 상황 수단에 따른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포포는 만약 누구든지 A 상황에 놓여 있으면 S 같은 행동이 있을 거다 합리적 추론을 해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런 행동을 할 때라니까 일반 법칙이 동일시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말이 많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오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비점에 가갖고 하고 크랙칙하면서 막 사들이잖아요. 막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잖아.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해? 가상화폐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이제 뭐냐면 또 이제 안 사고 이제 팔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법칙성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제 물건이 가격이 오를 때는 서로 살려고 한다. 근데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물건값이 이제 물건의 어떤 가격이 떨어지면 서로 팔려고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판매와 구매 시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런 것들이 성향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왜냐 이게 목적 상황 수단에 맞으니까. 그러면 인간의 행위는 어떻게 돼요? 법칙화 시킬 수 있죠. 이게 상황 논리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드레이가 방박을 한 거예요. 드레이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방박하냐면 목적 상황 수단의 합리성은 인정해. 근데 그 합리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그 누이 14세 얘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이제 밤에 도둑질 하려고 해요. 그 도둑질 해갖고 이제 몰래 가가지고 이제 담을 넣고 거기 가서 물건을 훔친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에 맞게. 그러면 우리 입장을 때 도둑질 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맞지가 않죠. 합리적이고. 근데 그 도둑놈 입장을 때 뭐예요, 그게? 대단히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행위자의 입장을 때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 당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목적 상황 수단을 찾아야 되고 그 이유를 찾아야 돼. 그 이유를. 그래서 이제 드레이는 이것을 일반화시키지 못한다는 거 다시 바꿔놓은 거야. 목적 상황 수단을 상황 이론의 합리성을 개인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서 인간의 행위는 합리화 법칙화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누가 또 반발하냐면 한쪽에는 이제 펜펠이 또 반발해서 드레이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드레이가 합리적 성향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그 합리적인 것조차도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거야. 뭘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행위를 일반화 법칙화 시킬 수 있죠. 합리적으로 성향하는 사람은 옛날 그렇게 했고 비합리적 성향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박근혜 금방 예측할 수 있죠. 어떤 판단을 내는지. 왜?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합리적 성향을 했으면 꼭 그렇게 하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포, 햄펠, 드레이는 포포와 드레이는 합리성을 공유하지만 포포는 합리성은 보편적인 거고 드레이 합리성은 뭐죠? 그 개인이 가지고 온 거고 이 드레이 합리성을 다시 깬 사람이 누구다? 햄펠 성향의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색깔의 논쟁 과정에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레이 다음에 그 밑에 도나가 라이트라는 사람도 있죠. 보이시죠? 자, 도나가 라이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드레이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야. 발전적으로 계승한 사람인데 드레이의 이제 이론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냐면 도나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되게 강조했어. 목적 지향적인 것들을. 왜냐하면 애들을 가르칠 때 상황은 복잡해서 몰라. 그러니까 목적을 단순화시켜서 했고. 근데 라이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목적은 보다는 상황을 되게 복잡화시켜. 그래갖고 복잡해서 의사결정 능력의 분석 능력을 더 함양시킨 거죠. 그러니까 도나간의 이론은 얘들을 상대할 때 좀 잘 모르는 얘들을 상대하는 거고 라이트 이론은 좀 얘들 상대 심화형? 좀 더 깊게 하려고 하는 얘들 상대하는 거고. 그래서 도나간 이론과 그 다음에 라이트 이론 이렇게 이제 그 이론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도나간 이론을 이제 뭐라고 해요? 도나간 이론을 이제 목적 지향적인 이론이라고 하고 목적 지향적인 어떤 설명 방식이라고. 그다음 라이트 이론을 실천적 추론이라고 하죠. 네, 실천적 추론. 네, 상황의 복잡성을 염두에 두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도나간과 라이트는 안 나와요. 지금까지 예문호만 나왔고 그래서 드레이만 나왔거든요. 드레이만. 그리고 드레이하고 누가 나왔냐면 성향이론, 가디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도나가 나이트 이론은 제가 여기서 가감 뺐어요. 공부해봤자 뭐 나오지도 않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드레이 이론하고 그 다음에 그 햄펜의 이론만, 가디노 이론만 좀 외워두시면 되고, 거기 간연론자, 자율론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고 동기를 강조하고 개별성 있고, 심층 심리학자들 있죠, 그 밑에. 이 심층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그 간연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드레이나 간연론자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합리적인 행위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죠. 비이성적이고. 그걸 이제 규제하려면 인간의 잠재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용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의도적인 아닌 그런 비의도적인 것들, 무의식적인 것들 파악하는 뭐가 필요한 심층 심리학이 필요해. 근데 요거는 뭐 그냥 노란책에 있는 거니까 제껴두고, 여러분들 뭐만 보냐면 포포도 보지 마세요. 잠깐 언급된 거 드레이하고 햄펠, 가디너 3명만 보세요. 그냥 드레이, 햄펠, 가디너. 예,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는 그 논쟁을 지금 설명한 거야. 배경 지식으로서. 자, 그러면 이제 드레이 이론을 넘어갈게요. 드레이 이론. 1040페이지 드레이 이론. 자, 거기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드레이하고 성향 이론이 왔다 갔다 해. 오늘 뭐와 관련돼서 나왔죠? 논술형 문제에서? 드레이 이론과 관련돼서 나왔죠? 근데 기존에 나온 드레이 이론과 좀 약간 복잡하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드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드레이는 이 사람은 간연론자가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 강사분에서 계속 이걸 간연론자로 가리키는데 간연론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분석 철학자예요. 예, 분석 철학자. 예, 그걸 노란책에 분명히 나와 있어. 다만 누구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최대한 간연론자들 입장을 반영을 한 거야. 왜 이 사람이 이제 분석 철학자라면 이게 노란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노란책에서는 이제 이 드레이는 포괄법칙적인 어떤 설명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낮은 단계 일반화는 받아들여. 이 사람은. 그래서 도식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색책에서 내용이 있는데 드레이는 감정이입을 받아들이지 않아. 간전론처럼. 그러니까 낮은 단계 일반화를 받아들이고 포괄법칙을 거부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색책에 감정이입을 부정했다는 거야. 행위론에서. 예. 이게 간연론자와 다른 거예요. 다만 간연론자 입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이성적인 존재고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개별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이거는 간연론자 입장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절충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연론자는 예전에 말했지만 이렇게 드레이처럼 도식화시키지 않아요. 개별성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레이의 연구 방향은 언어 분석 철학자면 간연론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건 나이트와 도나간도 마찬가지예요. 행위 도식을 그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같이 설명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 신실존주의보다는 이유 부분을 되게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 탐구 대상이 사회적 의미를 가진 과거 인간의 행위나 활동이라는 걸 인식하고요. 간연론 차이는 감정이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포괄법칙은 반대하지만 낮은 단계 일반화를 했기 때문에 도식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실 구명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자의 신념과 목적에 맞는 합리성을 목적론적인 어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행위자가 왜 어떤 동기나 목적, 신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했는가, 이걸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이때 합리성은 포프의 합리성과 다르죠. 포프의 합리성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적용된 거, 이건 행위자 A나 B, C는 개별로 이렇게 정의된다. 그래서 행위자 A, B, C 같이 이렇게 딱 특정해서 지칭해서 나와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포포의 그 합리성이 아니라 햄펜의 합리성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행위자는 목적, 상황, 수단에 맞춰 관계 속에서 적절한 일을 행위자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하는 의미를 아는 거,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지적한 것처럼 여기 왜 왔어요? 임용공시를 공부하려고 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여기 강의 듣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단을 선택한 거 아니야? 목적, 상황, 수단에 맞게. 그러면 그 이유를 대는 거. 이게 합리적 설명 이유예요. 그래서 예전 나온 것처럼 그 합리적 법칙처럼 법칙을 강조한 거, 여기는 이유를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노란책 그 예문이 있고요. 그 다음 남색책 예문이 있어요. 자, 노란책 예문에는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예문인데,
자, 행위자 A는 C1, C2, Cn 상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한 것은 S다.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은 적절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거죠. 행위자 A가 나오기 때문에 개별이 낭조하죠. 그러니까 A는 목적, 의도, 동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도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드레이 합리적 설명이죠. 그러면 이거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남색책에 있는 예문인데요. 행위자는 이제 이러저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 행위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렇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 목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서로서 그 아까 누이 14세 있죠? 누이 14세가 오디엄 공부하는데 오디엄이 이제 영국에 가서 내란을 일으키서 잠깐 뺐는데 오히려 그냥 제임스 2세가 도망쳐 나갔잖아. 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목표, 상황, 그 다음에 그 결과, 그거를 역사사를 적어놨어요. 이것도 봐두세요. 나중에 이 자체가 나올 수가 있어. 목표, 상황, 결과를 써라고. 그 예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여기 뒤에 있네. 예. 파란책 예문이 있어요. 이 파란책 예문도 좀 그 성향의 논리하고 이제 좀 같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청해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군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민심의 압력, 청해 그 간섭이 심화된 상황에서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킨 것을 적절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목적에 해당하는 거는 뭘까요? 청해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 근대화 수립. 이게 목적이죠. 그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건 뭐죠? 민시대의 압력, 청해 간섭이 심화된 상황이죠. 그 다음에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킨 것을 적절한 거.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수단이죠. 목적, 상황, 수단이 되는 거죠. 파란책에 있는 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냐면 구체적인 이제 갑신정변 과정을 관련해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목표 진술, 그 다음에 목표에 맞게 배경 상황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수단에 대해서 고려할 것을 하고, 각 대안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걸 선택을 해서 개화당이 무력을 통해서 정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에서는 학습 모형이 있다. 이것도 파악을 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노란책, 파란책, 남색책에 예문들이 되게 많아요. 학습 모형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 요번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모총의 서경천도 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모총의 서경천도는 드레이 합리 설명 이론과 관련된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의사결정 능력을 좀 강조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따로 모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입론책이나 구상책이나 뭐 탐구책인가 어딘가 낸 것 같은데 근거가 있으니까 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찾아서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역사교육의 시사점이 뭐냐? 역사교육의 시사점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에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목적의식과 상황적 배경을 분명하고 의식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행위자 개설을 잘 밝혀준 데서 대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요. 예. 근데 그러면 거꾸로 비합리적이고 목적의식 뚜렷하지 못한 애들은 설명하지 못하죠.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 대할 때 이런 것들이야. 교사들은 좀 목적의식 뚜렷하잖아. 근데 애들 되게 목적의식 뚜렷하지 못하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예, 합리적 드레이 합리적 설명 방식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인 어떤 차별 방법을 통해서 방법가다는 인간의 행위의 설명 방식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인간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하여 역사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달 수가 있다. 이거 외워두세요. 어느 게 목적이고 어느 게 내용이고 어떤 것이 방법이냐. 자, 목적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뭘 아는 거죠? 이유죠. 이유를 규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그 역사적 인물이 직면한 상황, 목적, 동기, 행위 과정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그 교수학습 방법의 이유와 과정을 분석한 탐구 방식을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드레이 합리 설명 방식은 탐구학습 방법과 연결돼요. 탐구학습 방법과.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드레이 합리 설명 방식은 인물학습 있죠? 인물학습에 유용하고 행위결정 분석 모형과 또 연결돼요.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뭐냐면 의사결정 능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총의 서경천도 운동 과정에서 양성할 수 있는 게 의사결정 관련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드레이 합리 설명과 연결되는데, 역사적 행위자가 의사결정 과정을 알기 위해서
본인의 행위자의 목적, 동기, 및 상황을 알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과 실제 선택한 대안을 알아야지만 그걸 합리적 설명을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무슨 학습의 영역, 활용할 수 있다? 인문학습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거 4개 외워두세요. 시사점 쓰라고 쓸 수 있어. 시사점을. 그럼 문제점이 뭐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은 좀 없긴 없는데, 일단은 보면, 문제점은 뭐냐면, 비합리적 행위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발적 감제의식 같은 거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간념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간념론은 인간을 뭐로 보죠? 이성적인 존재 보죠. 그리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를 한다 전제해서 보잖아. 근데 이 세상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모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않아. 오히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문제가 많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약점이고, 두 번째 뭐냐면 목적과 동기가 분명한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는. 근데 거꾸로 목적과 동기가 파악이 어려운 개인적 행위와 집단적 행위는 적용하기 진짜 어렵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적과 동기가 뚜렷한 사람이 별로 없죠. 다 살다 보면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갖고 제 생각에 이거는 그 목적 상하 수단에 대한 드레이 합리 설명은 얘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 절대. 얘들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사는 애들도 있고, 그냥 무슨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도 문제점인데, 이런 문제점은 간념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사점과 문제점도 남색책에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드레이 합리 설명 이론 나온 거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문제야. 어떤 예문이 주어져. 역사적 예문이 주어지고, 사례가 주어지고, 그것을 이제 드라이 합리 설명으로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성향의 이론 있죠. 성향의 이론은 두 가지야. 적용하는 거, 성향의 이론.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문제점이야. 이 문제점이 뭐냐? 두 가지 제시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이제 패턴을 이제 구분하셨는데, 이게 계속 이런 패턴들이 나와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떠도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좀 같이 공부해 주시고, 이거 쉴 때가 됐죠? 네, 한참 된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시작할게요.